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입니다. 야담령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성산마을에 연화라는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곱게 자랐으나 시집을 온 뒤에는 그렇지 못했지요. 마님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냉대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과거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기생집을 전전하느라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잘못은 모른 척하고 오로지 연화만을 다그쳤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씨를 받아 가문을 잇는 게 도리거늘 그러지 못하고 밥만 축내고 있으니 원 쓸모없는 것. 연화가 고운 손으로 물지개를 지고 나무를 패고 밭일을 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고된 일상의 연화의 손에는 항상 굳은 살이 배겨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님, 주인마님께서 기운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마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친정집 머슴인 두식의 말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허락 없이는 대문도 함부로 넘을 수 없었지요. 연화는 마루 끝에 서서 멀리 보이는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두식이 허리를 굽힌 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둑한 엽전 주머니를 품 안에서 꺼내 보였지요. 시큰둥하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엽전을 본 순간 달라졌습니다. 친정의 일을 보는데 시댁에 돈을 쓸 수는 없다며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미가 위독하다니 자식된 도리로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다녀오거라. 시어머니가 두식의 손에 들려있던 엽전을 가로챈 뒤 말했습니다. 많이도 보내셨구나. 하지만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어디 합당한 일이더냐? 그냥 다녀오는 것이니 이 정도면 되겠지.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덜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엽이라기엔 형편없이 적었지만 친정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기쁨의 연화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안주인이 자리를 길게 비우면 기강이 흐트러지니 가급적 빨리 다녀오거라. 예, 어머니. 길이 멀 테니 몸종을 붙여주겠다. 뒤편에 서 있던 여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울은 시어머니의 여종으로 평소 연화를 못마땅해 하며 괴롭히곤 했습니다. 여울을 붙여 감시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너가 없는 동안 해야 할 일도 전부 해놓고 가거라. 일도 하지 않고 떠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은 않겠지. 시어머니의 엄포의 연화는 손이 부르트도록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밭을 메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한 뒤에 밤새도록 바느질까지 해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정말 모든 일을 마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도 연화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한 것 허튼 생각 말고 빨리 다녀오너라. 연화가 가지 않으면 돈을 챙길 구실이 없어지니 보내주긴 하지만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색이었지요. 연화는 시어머니가 말을 바꿀까봐 밤을 꼴딱 새고도 새벽같이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연화와 여울, 두식은 연화의 친정집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얘, 너는 이름이 뭐니? 참 잘생겼구나. 두식을 본 여울이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편먹고 저를 그리도 괴롭히던 여울이 두식의 앞에서 몸을 베베 꼬고 있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울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시집 갈 때도 잘생긴 소년이었던 두식은 어느새 근사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큰 키, 굳은 일을 하며 탄탄하게 다져진 근육은 문 여자들을 홀릴 만했지요. 그러나 두식은 여울에게 관심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니 쟤? 정말 재수없어. 여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개를 팩 돌렸습니다. 그 후에도 여울은 두식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지만 두식은 전부 무시했지요. 결국 지쳐서 중간부터는 여울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걷고 또 걸은 그들은 저녁쯤 강하구에 도착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맞닿은 하구에서는 강의 물비린내와 바닷소금 냄새가 반반씩 섞여났습니다. 시집 온 뒤 처음 보는 광활한 풍경에 연화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념에 잠길 틈도 없이 여울이 퉁명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날이 저무는데요. 저희 어디서 자요? 여울의 말에 연화는 주머니 속에 동전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것은 셋이 나룻배 한 번 겨우 탈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지요. 일단 주막으로 가보자꾸나. 혹시 허드렛 일을 돕고 방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연화는 그들을 데리고 허름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방 있소?
두식의 말에 주모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낮에 장꾼들이 방을 모두 잡았습니다요. 그럼 이 마을에 방을 내어줄 다른 집은 없소? 아, 저 아래 큰댁이라 불리는 집이 있긴 한데 그 집 부인이 얼마 전에 8째를 낳아 방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요. 주모가 길 아래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 주막을 나섰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아 큰댁이라 불리는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식이 대문을 두드리자 아이를 업은 중년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멀리 가는 길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습니까? 부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 커 보여도 식구가 많아 빈방이 없습니다. 지금은 헛간 정도밖에 빈방이 없네요. 그렇다면 헛간에서라도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연화의 말에 부인은 물론 두식과 여울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구박받더라도 양반집 며느리가 헛간을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화에게 중요한 건 휴식을 취한 뒤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의 곁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십시오. 지피라도 깨끗한 것으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앞장섰고 연화 일행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헛간은 넓었지만 온 사방이 집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찌 자라고. 마님도 참. 여울이 투덜거렸지만 연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식은 말없이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연화는 집 위에 눕기 무섭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녘 연화는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마당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곧 낯선 신음과 속삭임이 뒤섞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아흐, 여보. 9째는 안 돼요.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 내 주체할 수가 없소이다. 아, 정말 당신도. 평생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던 연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참 요란하게도 하는구나. 그러니 애가 8이나 들어섰지. 부럽다, 부러워. 그때 자는 줄 알았던 여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스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두식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연하가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두식아, 우리도 할까? 여울의 유혹에도 두식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안 자는 거 다 알아. 그냥 즐기는 건데 뭐 어때? 하룻밤 재미 좀 보고 애 들어서면 혼이 나면 되고. 여울이 두식의 곁에 앉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연하는 둘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을 치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식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이 참 답답하게. 좋다 싫다 말을 좀 해봐. 이런 기회 함부로 오는 거 아니다. 여울이 치근덕거리듯 두식의 팔을 툭툭 쳤습니다. 이럽다. 그러나 두식은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뒤돌아 누웠지요. 연하가 실눈을 뜨고 어둠 속 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울의 어깨가 아래 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고자지? 고자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마음대로 생각해라.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옆집 판돌이도 추자도 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해 야단인데. 조용히 잠이나 자. 마님 계신다. 여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더니 집더미를 박차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씩씩거리는 여울에게 자신이 깨어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하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고 마당을 비지라는 소리가 났지요. 연하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첫 배를 타려면 서둘러야겠다. 여울이 졸려 죽겠다는 듯 하품하며 투덜댔습니다.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날이 굳어 배가 뜰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울의 말대로 날씨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칠 것처럼 하늘이 까맣게 변해 있었지요. 그걸 본 연하의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니 배가 뜰 수 있을 때 얼른 가야 하지 않겠니? 연하는 여울을 재촉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헛간을 내준 부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을 나섰지요. 나루터에 도착한 연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배를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네만. 곰방대만 뻑뻑 태우고 있던 뱃사공이 연하 일행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요. 그럼 언제쯤이면 되나? 저야 모르지요.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요. 하늘님 뜻을 한낱 뱃사공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일주일 뒤라는 말에 다급해진 연하가 말했습니다. 강 건너에 아픈 어머니가 계시네.
꼭 뵈러 가야 해. 어떻게 좀 안 되겠나? 아유, 지금 배 타면 어머니랑 같이 저 세상 갈 수도 있다니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엄하다. 두식이가 뱃사공에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뱃사공은 그제야 눈치를 봤지만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움직일 것 같진 않았습니다. 연하가 결심한 듯 약지에서 가락지를 빼내 사공에게 내밀었습니다. 혼인날 신랑과 나누어 낀 금가락지였습니다. 이걸로도 안 되겠나? 척 봐도 비싸 보이는 가락지에 사공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공은 하늘을 잠시 보며 망설이다 손바닥 위에 가락지를 낚아챘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디요. 연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낡고 허술한 나룻배는 넷을 태우고 덜컹덜컹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룻배가 강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시커맸던 하늘에서 기어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거세게 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울이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순식간에 비바람이 몰아치며 배가 요동쳤습니다. 아, 뭐야? 이런, 다들 중심을 잘 잡으시오. 뱃사공이 황급히 외쳤습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배를 흔들어댔고 배는 점점 균형을 잃었습니다. 순간 한 차례 거센 파도가 나룻배를 덮쳤습니다. 깍! 손을 놓친 연하가 중심을 잃고 배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두식이 연하의 손목을 쥐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 그러나 대답하기도 전 파도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결국 두식마저 중심을 잃고 배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배는 둘을 두고 강 건너로 떠나갔지요. 차가운 강물 속에서 연하의 시계가 느리게 흘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한 줄기 눈물을 흘리며 연하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철썩 물결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짠내 가득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연하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저를 바라보는 두식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비바람에 배가 흔들려 떨어지셨습니다. 연하는 두식의 손을 빌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과 나무, 정돈되지 않은 해변, 이곳은 아무리 봐도 무인도였습니다. 여긴 무인도가 아니냐. 강에서 배를 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강하구에서 배를 탔다 보니 바닥까지 휩쓸려 내려온 듯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구나. 연하가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낼 곳을 봐두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연하는 두식의 뒤를 따라 안쪽 숲으로 향했습니다. 풀이 무성했지만 두식이 이미 길을 내두어 걷기에 아주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두식이 데리고 간 곳은 절벽 아래 동굴이었습니다. 작지만 깊어 비바람을 피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요. 불을 피우겠습니다. 두식이 어느새 가져온 지푸라기와 장작을 가지고 금세 불을 피워냈습니다. 익숙한 솜씨였습니다. 머슴으로 살던 두식이가 어찌 저런 것을 배웠을까? 연하는 두식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다 기침했습니다. 옷 때문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덜덜 떠는 연하를 본 두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님, 옷을 벗어 말리셔야 합니다. 두식이 자신의 겉옷을 불가에 널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망설였습니다. 여분의 옷이 없었습니다. 옷을 벗어 널어둔다는 것은 곧 속살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젖은 옷을 입고 있다가 곧불에 걸리면 무인도에서는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연하가 결국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걸어놓은 저고리와 치맛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하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편이 아닌 사내 앞에서 속고차림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부끄러웠지요. 먹을 걸 좀 구해오겠습니다. 쉬고 계십시오. 두식은 연하를 보지 않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하는 그런 두식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두식은 나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두식의 손에는 나무 열매와 산나물들이 가득 들려 있었지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밖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구나. 새콤한 나무 열매와 산나물로 배를 채운 연하는 어느새 두식이 또 나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식은 이번에는 풀과 이끼를 잔뜩 가져와 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푹신한 이끼 위에 앉은 연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훨씬 낫구나. 고맙다. 연하는 또 나가려는 두식을 불렀습니다. 두식아, 나도 뭔가 하고 싶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데 무지에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좀 가르쳐 주련? 장작을 구하려던 차였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몇 개만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뭇가지, 그래. 알았다. 연하는 두식과 함께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겨우내 마른 나뭇가지가 숲에 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야,
나뭇가지의 날카로운 부분에 찔린 연화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온 두식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의 손가락에 맺힌 핏방울을 본 두식이 그것을 입안에 넣고 빨았습니다. 손끝에 두식의 혀가 닿는 감각에 연화의 아랫배가 찌릿해져 왔습니다. 뭐 하는 게냐? 이렇게 해야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행위였다는 듯 두식이 선선히 손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석양처럼 새빨갛게 붉어졌지요. 그래. 고맙구나. 둘은 나뭇가지를 잔뜩 가지고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 있었지요.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두식의 얼굴을 바라보다 연화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피곤해서인지 눈을 감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연화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어느새 강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 너머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깊은 강물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도 데려가세요. 연화가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가 원하는 곳에서 행복해지거라.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 사랑한다. 연화는 떠나가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손끝은 허공만을 갈랐습니다. 연화의 눈물이 땅으로 떨어진 순간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분명했습니다. 연화가 몸을 둥글게 말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해 가시는 길까지 고단하게 만든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울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뺨은 소금기로 따끔따끔했지요. 그러나 이곳에는 비단 손수건도 새순물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이곳이 무인도라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느새 일어난 두식이 불가에 앉아 장작을 넣고 있었습니다. 두식아, 두식이 연화를 바라보자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을 구해야겠다.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연화와 두식은 무인도 생활에 제법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갓집 교수였던 연화는 이제 마른 나뭇가지와 젖은 나뭇가지를 구분할 줄 알았으며 조개를 굽고 물고기를 손질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두식이었습니다. 두식은 대나무로 만든 작살만으로도 물고기를 잡고 매일 한 바구니에 조개를 캐왔습니다. 덕분에 연화와 두식은 무인도에 떨어져서도 한 끼를 굶어본 적이 없었지요. 시댁에 있었을 때처럼 눈칫밥을 먹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이쪽의 식사가 마음 편했습니다. 오늘도 두식은 물고기를 4마리나 잡아왔습니다. 연화가 작살에 꿰인 물고기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리 죽어라. 내가 손질하마. 연화는 물고기를 손질하면서도 힐끗힐끗 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식은 상체를 탈의한 채 바위에 걸터 앉아 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석양 아래 어깨와 등에 단단한 윤곽이 드러났지요. 연화가 뺨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질한 물고기가 불가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둘은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고 뜯었지요. 검댕이 묻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참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곳 생활도 제법 익숙해졌구나. 쉬운 생활은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두식이 넌 어떻게 그렇게 섬 생활을 잘하느냐? 일전에 떠돌아 다닐 때 비슷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두식의 말에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였지. 미색이 고와 나는 아버지가 내 여동생을 데려온 줄 알았다. 전 마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았습니다. 두식의 말에 연화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집 와서도 가끔 내 생각을 했다. 그 집에 또래라곤 너밖에 없어. 우리 꽤 재밌게 놀지 않았니? 내 옷도 입혀보고 말이다. 저는 그건 별로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두식이 질색하듯 말했습니다. 연화가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지요. 마님께서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겠다. 두식의 말에 연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섬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퍼붓지도 않았고 남편이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것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아무도 연화를 구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적어서 좋구나.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로 짠 바닷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두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가끔 저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마님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두식의 고백에 연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식도 더 말을 걸어오진 않았지요. 연하는 자는 척을 하다 진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낯선 손길에 연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두식이 자신의 입술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애타는 손길에 연하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님의 아랫입술을 만지던 두식이 이내 손을 떼어냈습니다. 연하가 아쉬워하고 있을 때 두식이 마님의 입술에 제 입을 맞췄습니다. 혀도 섞지 않는 가벼운 입맞춤인데도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심장은 마구 요동쳤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식이 이번에는 연하의 옷고름을 푸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하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안 된다. 두식아, 그건 안 된다.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연하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텅 빈 동굴 안에 쏟아지는 햇살을 보았지요. 연하가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입맞춤이 전부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꿈이었다면 그냥 할걸? 연하가 아쉬운 듯 제 입술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하는 자신이 두식을 의식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연하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숲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두식이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상의를 벗고 나무를 패는 두식의 모습에 연하의 마음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연하는 붉어진 얼굴을 가라앉히고 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기침하셨습니까? 그래. 일찍부터 무얼 하고 있니?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뗏목을 만들어 볼까 해서요. 뗏목이라는 말에 연하가 멈칫했습니다. 배도 아니고 뗏목이라니 위험하지 않겠니? 날이 맑을 때 육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중간부터는 배도 다닐 겁니다. 그래. 연하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두식이 그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두식이 연하의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두식의 투박하고 큼직한 손이 닿자 연하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열이 있으시군요. 오늘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식은 연하를 동굴로 데려와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극진하게 보살폈지요. 그러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님,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두식이 연하를 흔들자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고열로 인해 시야가 흐릿하게 보였지요. 나중에 먹겠다. 지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목구멍이 깔깔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지요.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어려워 연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두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 두식이 연하의 목덜미를 받쳤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두식의 손가락에 엉기었지요. 연하의 턱을 잡아 입술을 벌린 두식이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약초를 입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쓴 약초 맛에 연하가 혼몽한 와중에도 고개를 저었으나 두식은 달래가며 약초 하나를 몽땅 먹였지요. 약초를 전부 먹인 두식이 다시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두식이 연하를 끌어안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런 두식의 바람이 통한 것일까요? 연하는 다음 날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두식의 옆에서 뗏목 만드는 것을 도왔지요. 뗏목은 생각보다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연하는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보다 아쉬움이 앞섰습니다. 돌아가는 게 맞겠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시선과 남편의 냉대를 받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밤 산책을 하던 연하는 거의 다 완성된 뗏목을 보았지요. 뗏목은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 있었습니다. 연하는 충동적으로 뗏목 위에 올랐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뗏목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지요. 그러나 연하는 곧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덩굴이 헐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쳐 매지 않으면 전부 풀려버릴 게 분명했지요.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뗏목은 망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연하는 덩굴에 매듭을 새로 단단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뗏목을 내려왔지요. 들어가는 길 연하는 동굴 앞에 두식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지 않고 왜 나와 있니? 잠이 오지 않아 잠시 밖에 나와 있던 참입니다. 마님은 어디 갔다 오십니까? 잠이 오지 않아 산책 갔다가 뗏목을 좀 고쳐놓고 왔지. 뗏목을 고치셨습니까? 두식의 말에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덩굴 하나가 약하게 고정되어 있더구나. 제가 일부러 그런 거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두식의 말에 연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열심히 만든 뗏목을 망가뜨리는 짓을 왜 일부러 했단 말이냐?
마님이 아프거나 위험해질 수 있으니 섬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섬을 벗어나면 마님과도 헤어지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매듭이 헐거운 걸 알고도 그냥 두었습니다. 두식이 강렬한 시선으로 마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은혜합니다. 마님이 아시셨던 때부터 그랬습니다. 두식아, 나는 혼이 난 몸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계신 마님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마님을 돌려보내면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본 것만으로도 두식은 많은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요. 모아놓은 돈이 좀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논과 밭을 사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저와 함께 떠납시다, 마님. 두식의 말은 너무나도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리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그러나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살아온 연하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내와 도망한다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두식아. 두식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연하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두식과 연하는 뗏목에 몸을 실었습니다. 돛을 달고 노를 젓자 뗏목은 섬과 금세 멀어졌지요. 연하가 그리운 듯한 시선으로 섬을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사흘을 헤맨 끝에 두식과 연하는 무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연하의 친정과 가까운 곳에 내린 연하는 어머니의 제사를 치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마당을 쓸던 여울이 연하를 보더니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행히 여울은 무사했지요. 오랜만이구나. 마님. 살아계셨습니까요? 진짜 마님이십니다. 연하의 등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허둥지둥하는 하인들을 제치고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너 살아있었구나. 연하의 시어머니였지요.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어머님? 연하는 차분하게 인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뺨을 내리치고 싶은 것을 참는 기색이었지요. 보는 눈이 많아서인지 시어머니는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거라. 연하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사랑채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취조를 받았습니다. 연하는 떳떳했으므로 그간의 내용을 솔직하게 말하였지요. 그러나 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외간 남자와 무인도에서 열흘을 함께 있었단 말이냐? 애가 들어서도 둘은 들어섰겠구만. 연하는 아니라고 했지만 둘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결국 연하는 돌아오자마자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하가 광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을 때 사랑채에서는 두 남녀가 쑥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연하의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사실일까요? 아이고, 순진한 우리 아들. 세상에 믿을 여자는 이 어미밖에 없단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머슴과 붙어먹은 여인을 아내로 둘 수는 없지요. 문제가 그것뿐이겠니? 그것이 머슴 애를 임신이라도 해봐라. 애를 못 뺀다고 지금까지 구박한 게 한 세월인데 하늘 품고 달려들기라도 하면 감당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임은 연하의 잘못이 아닌 남편의 잘못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들이 불임이라는 걸 알면 저희가 잡혀 살까봐 애꿎은 연하를 잡았던 것이지요.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뜬 채 연하가 있는 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것을 처리해야겠다. 죽이려고요? 그래. 이번에 저것 어미가 죽으며 재산이 다 저것에게 가지 않았니? 귀찮아지기 전에 처리하고 재산만 취하는 게 낫겠구나. 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남봉꾼 기질로 인해 여러 여인을 취하긴 했지만 연하의 외모가 가장 독보적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쉬워 말거라. 아내야 또 얻으면 그만 아니겠니? 알겠습니다. 그럼 저것은 언제 처리합니까? 빨리 해야 뒷말이 안 나온다. 살수를 불러 내일 새벽에 처리하자꾸나. 그럼 그 전까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쉬워하면서도 동의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처가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쑥덕이며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 파렴치한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모두 듣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머슴 두식이었습니다. 두식은 연하를 시댁에 데려다 준 뒤 걱정도 되고 아쉬운 마음도 들어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연하가 광에 갇힌 것을 알고 방도를 찾다가 둘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지요. 두식이 분노에 차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연하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은 연하를 손수광에서 빼냈습니다. 목욕물과 식사도 내주었지요. 물은 따뜻했고 음식은 맛있었으나 연하는 어쩐지 그것들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간밤에 꿈이 뒤숭숭한 탓이라 생각한 연하가 바느질을 하다 깜박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마님, 연하 마님. 속삭이는 소리에 연하가 설핏 눈을 떴습니다. 이 목소리는 분명 두식이었지요. 연하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큰일 나려고. 마님, 잘 들으십시오. 마님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작당해 마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살수를 보내올 것입니다.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식의 말에 연하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머님과 남편이 그럴 리가. 그들이 저와 마님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죽여 처가의 재산을 전부 차지할 생각입니다. 두식의 목소리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연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지요. 틈을 봐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하가 다급히 두식에게 말했지요. 숨어 있거라.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너가 여기 들어온 것을 알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다. 위험한 건 마님입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알았느냐? 대답을 듣기도 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미 약주를 한 잔 걸친 남편이 목이 긴 술병을 달랑달랑 들고 들어왔지요. 오, 오셨습니까?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마나님이 따라주는 술 좀 마시고파서 왔네만.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연하는 두식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로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하면 이렇게 멀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만 드시면 속이 상합니다. 아래 것들을 시켜 술상을 봐오게 하겠습니다. 아니, 술 한 잔만 따라주면 돼요. 자, 남편이 연하에게 술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연하가 술잔 위로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몸을 떠시오? 추운 게요? 곧불이 난 것 같습니다. 연하는 술잔 밖으로 술이 새는 것도 모르고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연하를 탓하는 대신 찰랑이는 술을 전부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연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예? 어떻게 알았냔 말이오. 오늘 밤 당신의 운명을. 그럼 그 말이 정말. 연하가 말을 끝내기도 전 남편이 그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저고리 옷고름을 풀려고 하였지요. 이거 놓으세요.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으로 부인 노릇 한번 하시지요. 두식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연하는 분노에 차 저를 더듬는 남편의 고관을 발로 찼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윽. 그러자 중심을 잃은 남편이 허우적거렸지요. 쨍그랑. 장식대에 놓여있던 도자기가 깨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산산조각 난 도자기 위로 엎어졌지요.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하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불안해진 연하가 남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붉은 피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건가? 연하가 새파랗게 질려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방이 맞겠지? 그래, 여기 표식이 있지 않나? 죽이기 전에 좀 데리고 놀아도 되나? 마음대로 해라. 아침까진 아무도 오지 않게 해두었다 했다. 흐흐,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확인해 볼 수 있겠구만. 낯선 목소리와 대화 내용을 보아하니 살 수가 틀림없었습니다. 연하가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이 위기를 넘긴다 해도 남편을 죽인 몸, 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식이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수에게 그것만은 부탁해보자 생각하며 연하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때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두식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윽고 사내들의 신음과 무언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요. 연하가 놀라 밖으로 나가자 살수 하나를 쓰러뜨린 두식이 다른 살수에게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맨몸인 두식과 달리 살수가 목에 검을 대고 있었지요. 웬 놈이냐? 두식은 목에 칼을 대고도 기죽지 않고 살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두식에게 오히려 살수가 겁을 먹었지요. 그러나 살수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술병을 들어 살수의 머리통에 내리쳤습니다. 두식을 경계하느라 뒤를 전혀 쳐다보지 못했던 살수는 술병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런 살수를 두식이 마저 처리했습니다. 중간에 몸싸움이 있었는지 피투성이가 된 두식이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도대체 넌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느냐? 연하가 대답 대신 울며 물었습니다. 더럽고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 서슴지 않고 잡아주셨던 그날 저는 마님을 평생 지키겠다고 제 자신과 약조했습니다. 두식이 연하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주세요, 마님.
고생시킬 순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연화가 두식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크고 듬직했습니다. 연화가 망설임 끝에 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저와 떠나주시는 겁니까? 그래.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연화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광 열쇠를 빼냈습니다. 연화를 광에서 빼낼 때 썼던 열쇠였지요. 광의 문을 연 연화는 그득그득 쌓여있는 광 안의 곡식과 보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광 안의 모든 것들은 전부 친정인 우리 집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하겠다. 연화는 곡식과 보화들을 대문 밖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 쪽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폐물들만을 챙겼지요. 시어머니의 명령 때문인지 물건을 옮기며 소란을 피워도 나와보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연화는 시댁을 고요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이내 두식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길을 나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후련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비명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시체를 발견한 하인이 소란을 피우는 거라 생각했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소란이냐? 방문을 나오며 퉁명스레 말한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연화를 해치웠어야 하는 살수들은 물론 자신의 아들까지 죽어 있었지요. 이게 무슨... 그리고 그들의 뒤엔 빈 광이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어야 할 광은 전부 텅텅 비어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 집안을 망쳤구나. 시어머니는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끓었지요. 몸부림을 치며 발악을 하던 순간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턱이 비뚤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들도 재산도 잃고 몸져눕게 된 여인을 돌봐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제 몫을 챙겨나가기 바빴지요. 연화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 파묻혀 외롭고도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연화는 두식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폐물을 팔아바다가 보이는 낡은 집과 약간의 밭을 샀지요. 집을 수리하고 밭을 고르는 힘겨운 생활 중에서도 둘 사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연화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압받지도 않는 곳에서 연화는 자유롭게 살아갔지요. 그리고 두식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는 항상 연화를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새벽녘 두식이 눈을 떴습니다. 두식의 품에는 사랑하는 아내인 연화가 안겨 잠들어 있었지요. 간밤에 열기가 힘겨웠는지 연화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식은 그런 연화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두식이 땀에 젖은 연화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입맞춤했습니다. 뺨과 입술을 지분거리자 그새 두식에게 길들여진 연화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여보? 깼습니까? 좀 더 주무세요. 당신이 깨우지 않았습니까? 연화가 눈을 흘기자 두식은 그런 그녀가 사랑스러워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연화를 녹여냈지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차 농밀해졌습니다. 연화도 결국 참지 못하고 두식에게 호응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새벽 달기 울고 해가 뜰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했답니다. 매일 같이 사랑하니 얼마 되지 않아 연화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했지요. 연화와 두식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을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자작지업 불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탐욕과 위선으로 연화를 억압했지만 결국 그 죄값을 온전히 치러야 했습니다. 연화를 죽이려 한 계략은 도리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생을 마감하였지요. 악행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 그 어떤 음모도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기비소원 원무이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요 나는 다만 내 마음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연화는 화려한 부기보다 자신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가두던 체면과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연화와 두식처럼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옛날 석천마을에 심옥희라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옥희는 그야말로 꽃처럼 고운 외모를 지닌 여인이었지요. 피부는 눈처럼 휘었고 눈매는 붓꽃처럼 나긋했습니다. 마을의 남정네들부터 먼 고을의 사내들까지 그녀를 한번 보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과부이긴 하나 이리도 아름다우니 다가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키의 마음속에는 머슴 구보기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구보기는 3년 전 마님의 집안에 들어온 머슴이었습니다. 말이 머슴이지 그 풍채며 외모가 웬만한 양반과 자제보다 나았습니다. 단단한 어깨에 넓은 등 거기에 글까지 읽고 쓸 정도로 똑똑했으니 그를 보는 사람마다 머슴으로 두기엔 아깝다 했지요. 다른 사람들에겐 다소 대면대면한 구보기가 오키 마님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으니 마님 역시 구보기에게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구보기 역시 오키를 좋아했지만 하늘 같은 마님에게 수작을 걸 수 없었기에 둘은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천마을에 현감이 오키를 찾아왔습니다. 현감은 손님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도무지 떠날 생각을 안았지요. 보다 못한 오키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현감나리께서 이쪽까지 행차하셨습니까? 부인이 나를 보러 오지 않으니 내가 와야지 어쩌겠소. 음흉하게 웃는 현감에게 오키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감나리와는 혼인할 생각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리 찾아오지 마시어요. 내 곁에서 호의호식할 기회를 차고 정녕 여기서 홀씨아비와 함께 늙어갈 생각이요. 잘 생각하시오. 현감이 오키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키가 당황해 몸을 빼던 때 구보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현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지요. 낫을 들고 저를 노려보는 구보기가 무서워 현감은 저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구려. 네, 이만 가보겠소. 현감이 구보기를 흘겨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보기 역시 지지 않고 고목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지요. 현감이 사라지자 오키는 모든 기운이 다 빠지는 듯하여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구보기가 당황해 오키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너는 왜 이제 오는 거니? 현감이 두려워하는 건 너밖에 없으니 항상 근처에 있으라 했잖아. 오키는 속상한 마음을 괜스레 죄 없는 구보기에게 풀었지요. 구보기가 오키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추수철에 일손이 부족하다 하여 잠시 품앗이를 다녀온다는 게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키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구보기에게 화풀이한 것도 미안해 고운 두 뺨에 눈물을 또르르 흘렸습니다. 어련히 빨리 왔을 텐데 내 괜히 너에게 짜증을 부렸구나. 미안하다. 오키가 땀으로 흠뻑 젖은 구보기의 옷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슬픈 마님의 표정에 구보기의 마음 또한 찢어질 듯 아팠지요. 수고했다, 구보가. 오늘은 더 일하지 말고 들어가 쉬거라. 예, 마님. 구보기는 그리 말하고는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씻고 나온 구보기는 수건을 목에 건 채 일꾼방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구보기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라버니. 깜짝이야. 달래 아니냐? 구복의 동생 달래가 뒷곁에 울타리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구복을 불렀습니다. 달래는 남편과 함께 여행 중 구보기를 보러 이 마을에 며칠 머물고 있던 참이었지요. 이 야밤에 내 남편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느냐? 아직 해도 다 지지 않았는걸요.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기에 불러도 모르세요? 그냥 추수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달래가 눈을 가늘게 뜨고 구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또 마님 생각을 하신 게지요? 달래의 말에 뜨끔해진 구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요 며칠 오라버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달래는 금세 둘의 사이를 눈치챘습니다. 오라버니도 마님을 좋아하고 마님도 오라버니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라버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님도 오라버니를 좋아한다니까요. 구복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래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누가 들으면 큰일 난다. 달래는 구복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답답하니 그렇죠. 어머니가 기껏 잘생기게 낳아주셨는데 여기서 이리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에휴. 달래의 말에 구복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심란한 구복의 표정에 달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나 며칠만 여기서 일하게 해줘요. 오라비를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내 어찌 너에게 일을 시키겠니? 그냥 편히 쉬다 가거라. 달래는 눈을 반짝이며 씩 웃었습니다. 며칠이면 돼요. 오라버니는 마님께 추천만 해주세요. 달래의 거듭되는 요청에 결국 구복은 며칠 뒤 마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추수철에 쓸 일손이 필요한데 아이 하나를 써도 될련지요? 안 그래도 먼저 말하려 했는데 잘 되었구나. 그러려무나.
그리하여 달래는 마님 집에 여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달래라 하옵니다. 그래, 반갑구나. 삭슨 잘 치를 터이니 며칠간 애써 주거라. 마님은 봄에 활짝 핀 꽃처럼 아리따운 달래의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구보기가 어디서 저런 예쁜 아이를 알게 되었을까? 달래를 본 마님은 어쩐지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달래는 싹싹하고 일도 잘했기에 추수철 일손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달래를 좋아했지요. 그럴수록 마님의 마음은 더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결국 참다 못한 마님이 먼저 구보기에게 달래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가 데려온 달래라는 아이, 일을 참 잘하던데. 어디서 데려온 것이냐? 어렸을 때부터 알던 옆집 아이입니다. 이번에 가족이 이쪽 마을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달래가 홍마님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구보기는 양심에 찔렸지만 절대 오누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달래의 신신당부에 미리 생각해 둔 변명을 꺼냈습니다. 구보기의 말에 마님이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어여쁜 데다 일도 잘하기에 궁금해 물어본 것뿐이다. 마님은 그 말을 마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마님은 다정한 구보기와 달래의 모습을 이따금 보게 되었지요. 땀에 젖은 구복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는 달래의 모습이나 쭉 찢은 김치를 구복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님의 속은 장작불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구보기가 저 아이에게 마음이라도 있는 걸까? 여자에게 저리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마님 혼자 조용히 속을 끓이던 어느 날 혼자인 구보기를 마주친 마님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구보가 요즘 달래와 퍽 친하게 지내더구나. 예, 말이 잘 통해 종종 이야기를 나눕니다. 달래를 생각해서라도 너무 가까이 지내지는 말거라. 관연한 남녀가 꼭 붙어 있으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 말하는 마님의 태도에서는 냉정함이 뚝뚝 묻어나왔습니다. 구보기는 마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마님이 조금 야속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감사하지만 마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걱정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구보기가 꾸벅 인사를 하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구보기의 태도에 마님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리 말했는지도 모르고 구보기 저것은 맹추가 따로 없구나. 구보기의 무심한 말에 속이 상한 마님은 괜스레 마당에 돌을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부엌에서 그 대화를 몰래 훔쳐듣던 달래만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오라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호. 다음 날 저녁 달래는 구보기의 옷을 들고 마님이 계신 문 앞마당에서 일부러 서성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 밖에서 어른거리는 달래의 그림자를 보고 마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계속 서성이고 있느냐? 손에 든 것은 뭐고? 마님의 말에 달래는 조금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구복 오라버니가 냇가에 목욕하러 가면서 옷을 두고 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다시 입으면 곧불에 걸릴 것 같아 가져다 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내들에게 부탁하지. 어찌 혼인도 아는 아녀자가 남정네가 목욕하는 곳에 함부로 가려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었습니다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고민 끝에 대청마루 밑에 해를 신고 마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가자꾸나. 예? 마님께서요? 달래가 짐짓 놀란 듯 눈을 치켜뜨며 물었습니다. 너를 홀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내 어차피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어 거르려 했는데 잘 됐구나. 달래는 마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달래와 마님은 구보기의 옷을 주러 냇가로 향했지요. 휘영청 뜬 달이 황금빛으로 물든 논밭을 비추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달래는 마님과 함께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신음을 내었지요. 마님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녁 먹은 것이 잘못됐나 봅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달래가 구보기의 옷을 마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 대신 옷 좀 잘 전달해 주세요. 꼭 전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달래는 한 손으로는 배를,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가리며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마님은 멀어지는 달래를 보며 당황을 금치 못했지요. 어떡하지? 날이 추워 이대로 돌아가면 구보기가 곧불이 들 텐데. 마님은 오도 가도 못하고 길가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그래, 옷만 주고 오는 건데 무슨 일이 있겠어? 결국 마님은 옷을 들고 구보기가 있는 냇가로 향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이 마님의 마음을 야릇하게 휘감았지요.
그저 옷을 가져다 주는 건데 왜 이리 심장이 뛸까? 마님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마님은 구복이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구복은 맑은 냇물 속에서 상체를 드러낸 채 머리를 젖히고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헐벗은 구복이의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지요. 마님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구복이의 몸매가 워낙 근사하다 보니 쉽게 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구복이 냇물 밖으로 나와 옷을 걸치려다 마님을 발견했습니다. 구복이가 깜짝 놀라 물가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외쳤지요. 마님, 여긴 어찌? 마님은 당황한 얼굴로 손에 든 옷을 내밀었습니다. 옷을 두고 갔다기에 달래와 함께 가져다 주러 왔다가 사정이 생겨 나 혼자 왔다. 구복은 새빨개져서는 급히 옷을 받아 몸을 가렸습니다. 그렇다고 마님께서 직접 오시다니요. 옷이야 전에 입었던 것을 또 입으면 되는데. 이 날씨에 땀에 젖은 옷을 입으면 곧불이 들지 않겠니? 어려울 것도 없었고 말이다. 마님 역시 홍조 띈 얼굴을 가리려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구복이가 허겁지겁 옷을 걸쳐 입고 마님을 따랐습니다. 마님, 밤이 늦어 위험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구복은 마님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찼습니다. 마님이 자신의 옷을 가져다 주기 위해 직접 냇가까지 왔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이렇게나 자상한 마님을 속인 것에 죄책감이 들었지요. 구복이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구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달래는 제 여동생입니다. 사정이 있어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녕 달래 그 애가 내 여동생이란 말이냐? 예, 맞습니다. 지난날의 과오에 마님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래를 질투해왔다니. 어이가 없구나.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구복은 망설이다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두 오누이의 작당 모의를 전부 듣게 된 마님이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구복이 마님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마님을 속인 죄벌 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벌이든 내려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마님이 구복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씻은 몸이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구복이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차 화가 풀리는 데다 두 오누이에게 감쪽같이 속은 게 유쾌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님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원하게 웃는 마님을 보며 구복이가 당황해 눈을 끔뻑였습니다. 구보가 그 애의 말이 맞다. 예? 나도 너를 좋아한단 말이다. 구복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좋아하신다고요? 어째서요? 마님은 구복의 얼빠진 표정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찌 이유가 있겠느냐. 그냥 너가 좋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다. 마님은 구복이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보가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과부지만 이미 시집을 온 몸,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감히 다른 사내와 몸을 섞을 수는 없구나. 그런 것은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걸으면서 마님과 이야기만 나눌 수 있어도 저는 족합니다. 마님은 총각인 구복이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그런 구복이를 놓칠 수 없어 물었습니다. 정말 그걸로도 괜찮겠니? 예, 앞으로도 마님은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든든한 구복이의 말에 슬그머니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마님과 구복이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그 사실을 금세 눈치챘지요. 이튿날 달래는 구복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어찌 되었어요? 어찌 되긴. 덕분에 잘 되었다. 달래는 너무 기쁜 마음에 손뼉을 치며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제가 마님이랑 오라버니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쵸? 구복은 그런 달래의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부 너 덕분이다. 오누이의 정다운 대화를 멀리서 엿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천마을의 현감이었지요. 현감은 오키를 희롱하러 들렀다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내 것에 손을 대? 오키를 머슴놈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현감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머슴과 붙어먹은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지. 현감이 차가운 시선으로 두 오누이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깊은 밤 마님은 흔들어 깨우는 손길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구복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슴인 구보기가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것에 당황하기도 전 구보기가 외쳤습니다. 마님,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구복은 다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구보기의 부축을 받아 비틀비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말대로 집안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마당까지 번져오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마님은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다가 새파랗게 질려 외쳤습니다. 어떻게 아버님이 안채에 잠들어 계시는데 마님의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만 생활한 지 오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불길을 뚫고 홀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구복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구보가 안 돼. 너무 위험하다. 마님이 말렸지만 구복은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든 뒤였습니다. 마님은 가슴을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구보기와 아버님을 보호해 주셔요. 잠시 후 구복은 연기와 그을음에 덮인 몸으로 주인 나리를 등에 업은 채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그래, 너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을 뻔했다. 정말 고맙구나. 시아버지가 연기를 마셔 갈라진 목소리로 구보기의 손을 잡으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신께 감사했습니다. 구보가 정말 고맙다. 냇가에서 물을 길어다 불을 끄려 했었지만 건조한 가을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천만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으나 추수해둔 곡식이 전부 불에 타 겨울을 지내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마님은 종들의 수를 헤아리다가 당황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달래는 어디 있느냐? 당황한 구보기가 주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달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래야. 모두가 애타게 달래를 찾았으나 달래는 집이 전부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보기는 달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달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런 구복의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현감이었습니다. 구복은 현감의 부하들에 의해 어두운 골목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즘 여동생을 찾느라 참 애쓰고 있더군. 그 애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 그 말에 구보기는 바로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지요. 현감의 재수 없는 낯짝에 한 대 먹이고 싶었으나 혹시나 달래가 잘못될까봐 참았습니다. 달래를 어찌하셨습니까? 현감은 느긋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여동생은 무사하다. 너가 내 제안에 따른다면 곱게 보내주지. 무슨 제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감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키에게 가서 내 첩이 되라고 설득해라. 그러면 여동생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돌려보내주마. 구복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님께 어찌 그런 말씀을 드린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감은 조소를 머금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동생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겠구나. 현감이 구복이의 어깨를 힘주어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 몫이다. 너가 오키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너의 여동생의 목숨을 포기하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동생은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있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빨리 결정하라는 뜻이었지요. 현감은 웃음을 터뜨리며 뒷짐을 지고 떠나갔습니다. 구복이 그런 현감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돌아온 구복은 마님에게 가는 대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님에게 현감의 첩이 되라 말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서랍 안쪽을 더듬은 구복은 이내 길고 단단한 것을 발견해 쥐었지요. 보찜 안에 쌓인 그것은 다름 아닌 검이었습니다. 구복이 새카만 검집을 내려다보다 결연한 눈빛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녘 구복은 어둠에 몸을 숨긴 채 현감의 집과 조금 떨어진 집의 지붕 위에서 현감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담벼락에는 유리조각과 뾰족한 돌을 박아놓아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았고 대문 또한 몇 겹에 잠금쇠로 되어 있었지요. 게다가 포졸들과 왈패들이 현감의 집 안팎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그 수가 좋기 3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홀로 정면 돌파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지요. 힘없는 여인을 납치해놓고 자신의 안위는 철저하게 챙기는구나. 구복은 현감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생각이 났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다면 포졸들을 밖에 가두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현감 집의 구조를 빠짐없이 외운 구복은 지붕에서 내려와 왈패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왈패들은 술을 한 잔 걸치며 그날 밤의 경비를 대충 넘기려 하고 있었지요. 구복은 그들의 뒤편으로 다가가 둘의 수도를 쳐 기절시키고는 나머지 한 명의 목에 칼을 대며 물었습니다. 내 여동생은 어디 있느냐? 왈패는 몸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저 여기를 지키라는 명을 받았을 뿐입니다요. 왈패가 바지춤에 소변을 줄줄 지리며 말했습니다. 거짓은 아닌 듯 했지요. 구복이는 마지막 왈패의 수도를 쳐 기절시킨 뒤 저와 체격이 가장 비슷한 왈패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렸지요. 구복이는 산발 한 채 다리를 절룩거리며 포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놈이 왔소. 그 머슴 놈이 와서 내 동료들을 전부 때려 눕혔소. 머슴놈이 어찌? 이봐! 이쪽으로 와봐! 포졸들이 우르르 구복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포졸들이 간 것을 확인한 구복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자물쇠를 모두 채우고 낮아 뒤늦게 돌아온 포졸들이 아무리 부서져라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았지요. 내 이놈, 우릴 속이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어서 이 문을 열지 못할까? 구복이는 피 굽고는 그대로 안채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포졸들이 대거 빠지긴 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졸들이 번쩍이는 검을 들고 구복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잔꾀를 써. 구복은 한 손으로 포졸이 휘두른 검을 피하고 다른 손으로 그의 손목을 쳐 검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어 빠르게 몸을 회전하며 발로 그의 가슴을 밀쳐냈지요. 다른 포졸이 창을 겨누었지만 구복은 그의 창대를 잡아 돌려 밀쳐내고는 검으로 창을 베어냈습니다. 구복이의 검술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달빛 아래의 검무는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구복이는 물 흐르듯 움직이며 포졸들을 제압해 갔습니다. 남은 포졸들을 모두 쓰러뜨린 구복이가 숨을 고르며 턱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달래야, 어디 있느냐? 구복의 외침에 광에 갇혀있던 달래가 퍼뜩 잠에서 깨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저 여기 있어요. 구복은 달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달래가 있는 광까지 달려간 구복이 광문에 걸린 자물쇠를 발견하고 검을 휘둘러 부수었습니다.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달래가 구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라버니, 구복은 달래를 품에 안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달래야. 이제 안전해. 그런데 너 얼굴이 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달래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누군가에게 맞은 듯 부어 있었고 광대에는 푸른 멍이, 입술은 터져 있었지요. 그냥 보내주기엔 아깝다며 현감이 갑자기 저를 덮치려 하기에 그의 허벅지를 물어뜯었다가 일이 되었습니다. 달래가 당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복은 그런 여동생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내가 미안하다. 달래야. 저는 괜찮아요, 오라버니. 저를 구하러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애써 미소 짓는 달래를 본 구복은 현감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등 뒤에 꼭 붙어 나만 따라오거라. 그럴게요, 오라버니. 구복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현감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구복이 들어서자 끙끙거리며 허벅지에 천을 감고 있던 현감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 분노한 구복이 현감의 앞에 다가서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납치하고 마님의 집을 불태운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현감은 겁에 질려하면서도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며 외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위협하겠다는 거냐? 나는 이 고을의 현감이다. 내게 손을 대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그러나 구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현감은 얼굴을 맞고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크악! 감히 머슴 주제에 현감을 때려? 뒷일이 무섭지도 않. 말이 끝나기도 전 다시금 현감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뒷일은 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거라. 구복이 현감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을 때 뜰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곧이어 나이가 지긋하게 든 한 남자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병조 판서 나리시다. 얘를 올려라. 병판의 등장에 방에 있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구복이와 달래, 현감까지 당황을 금치 못했지요. 병판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쩐 연유로 이 새벽에 시골 벽촌에 현감댁에 오게 된 걸까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현감이었습니다. 병판 나리, 이 머슴놈이 감히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저를 죽이려 했나이다. 이는 영모와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현감의 말에 병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달래가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오라버니는 저를 구해주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저자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병판의 시선이 어느새 달래에게 가닿았습니다. 달래의 멍든 얼굴을 본 병판이 분노로 몸을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그런 병판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현감이 뻔뻔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내깟 여종 하나 건드린 것과 머슴이 현감의 집에 쳐들어와 능멸한 죄가 같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영모에 해당하는 중죄다. 내가 반드시 너의 3대를 모두 잡아들여 죽일 것이다. 말리기도 전 병판이 그런 현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현감은 그대로 몸이 붕 떠 병풍에 처박혔지요. 현감은 얼굴을 얻어맞고 영문을 모른 채 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병판나리, 어찌 저에게 3대를 멸한다고? 감히 현감 따위가 내 자식을 협박하며 3대를 운운하다니. 예, 저 머슴놈이 병판나리의 가족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저 여종도? 그렇습니다. 구보기와 달래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판의 자식이었습니다. 비록 서얼이긴 하나 병판은 둘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지요. 그래서 구보기가 이 마을에 있다는 달래의 편지를 받고 슬쩍 와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일어난 걸 알고 황급히 이쪽으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사태를 파악한 현감이 병판의 앞에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나리, 이건 오해입니다. 병판나리의 가족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판은 현감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오해? 내깟 놈이 내 자식을 납치하고 협박한 게 어찌 오해란 말이냐. 게다가 정욕에 눈멀어 돌봐야 할 백성의 집에 불까지 지르다니 내 놈이야말로 3대를 멸할 중죄다. 아이고,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현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병판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병판은 부하들에게 현감을 즉시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현감이 아니다. 모든 권세를 박탈하고 재산은 압수할 것이며 노비로 만들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병판나리, 잘못했습니다. 이건 알아. 이놈들아. 현감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애원했지만 병판은 코웃음 칠 뿐이었습니다. 병판은 구복과 달래를 차례로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보가 달래야, 너희는 어쩌자고 이런 큰일을 벌였단 말이냐? 달래가 보낸 편지가 아니었으면 너희를 볼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병판은 어느새 아버지로 돌아와 둘을 꼬중했습니다. 구복은 병판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나리, 이 모든 것이 저희 부족함 때문입니다. 마님과 달래를 지키지 못해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니 제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못난 놈, 너는 정말 못난 놈이다. 그런 병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요. 꾀죄죄한 둘의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 병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획 돌아섰습니다. 현감을 처벌하고 사태를 수습한 뒤 구복과 마님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된 병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오키라는 과부를 모시겠다고 3년간 머슴살이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현감은 아비로서 한 가지는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병판은 오키의 시아버지를 만나 구보기를 양자로 삼고 오키와 혼인시켜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승낙해준다면 평생 먹고도 남을 금은보화를 주겠노라고요. 시아버지는 병판의 말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판나리, 돈은 필요 없습니다. 불길 속에서 구보기가 저를 구했을 때부터 그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병판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허락하는 겁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오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키야, 사실 나는 너가 늘 마음에 걸렸단다. 새 출발할 수 있게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늙은이 욕심에 너를 이때까지 붙잡아두었지. 하지만 이제는 너도 행복해져야 할 때다. 너만 괜찮다면 구보기를 아들로 삼고 너희를 혼인시키고 싶구나. 오키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언사의 말을 잊지 못하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병판은 몹시 기뻐하며 집을 수복할 비용을 모두 대주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집터는 눈 깜짝할 새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재탄생했지요. 그 집에 산지 첫 번째 봄 구보기와 오키는 조촐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서로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홀레 음식을 가까운 가족과 나누어 먹는 정도였지만 구복이도 오키도 세상에 인정받는 관계가 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요. 그날 밤 오키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인 구복이가 들어왔지요. 홀레복을 입은 구복이는 훤칠하고 잘생겨 오키의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촛불에 어른거리는 아름다운 오키의 모습에 구복이 또한 얼굴이 붉어졌지요. 무겁지 않습니까? 벗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복이가 가채와 겹겹이 입은 오키의 옷가지를 벗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묵직한 가채와 옷가지가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차 은밀해졌지요. 마침내 속옷만이 남았을 때 오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서방님의 환복을 돕겠습니다. 서방님이라는 말에 구복이가 얼굴을 벌겋게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속옷만 입게 된 둘은 눈둘 곳을 모르고 있었지요. 수총각인 구복이의 수줍음을 보다 못한 오키가 먼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구복이의 속옷 고름을 풀며 입을 맞춘 것이지요. 생생한 입술의 감촉과 은은한 꽃향기에 구복이의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그대로 기절할 것만 같았으나 구복이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키의 몸을 그대로 비단 금침 이불 위에 눕혔지요. 꺄! 오키가 놀란 듯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오키의 위로 농밀한 입맞춤이 이어졌지요. 서투르지만 열정적인 입맞춤에 둘의 몸은 점차 달아올랐습니다. 이윽고 둘은 하나가 된 것처럼 몸을 포개었지요. 촛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둘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달콤하고 긴 밤이었습니다. 오키와 혼인한 뒤 구복은 놓아두었던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억누르고 살았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빛을 발했고 구복은 그 해가 가기 전 묵과에 급제하였지요. 무관이 된 구복은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했고 안전하고 부강한 조선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40이 되지 않아 장군이 된 구복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사랑꾼 장군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부하들을 호랑이처럼 꾸짖다가도 집에 돌아와 부인과 아이들 앞에서는 바보처럼 허허실실 웃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구복과 오키는 새 아이를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조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은 절개와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오키와 구복이는 서로를 좋아했으나 도리를 알고 지켰기에 더욱 단단한 인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지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탐욕스러운 현감은 그 죗값을 톡톡히 치렀고 반면 서로를 아끼고 지켜준 오키와 구복이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지요. 구복이와 오키처럼 도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도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옥란이라는 과부 마님이 살았습니다. 옥란은 과부였지만 그 외모가 워낙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은 전부 옥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안달이었지요. 그러나 옥란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여종 달래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란은 인생을 바꿀 만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마당을 쓸려 새벽같이 나온 달래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옥란이 그런 달래의 비명에 밖으로 나왔지요. 웬 소란이냐? 사내가 쓰러져 있어요, 마님. 옥란이 마당을 보자 과연 먼지를 뒤집어 쓴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몸에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모양새가 참으로 가엾고 딱했지요. 남자가 마른 입술로 말했습니다. 밥 한 끼만 주십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 옥란은 거절하려다 남자의 눈동자가 유난히 막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죽도 못 먹고 떠돌아다닌 행색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다른 불황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지요. 옥란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목욕물과 밥을 내주거라. 마님의 말에 달래는 남자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밥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비쩍 마른 몸이었으나 씻고 단정하게 입으니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 남자에게 옥란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길상이라 합니다. 마님. 길상은 수저를 내려놓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산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땡전 한 푼 없게 되었습니다. 괜찮다면 잠시간 머슴으로 써주실 수 있으실지요? 옥란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남자를 들이지 않는다. 그럼 오늘 밤만이라도 묵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옥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점심 안으로 떠나거라.
그리 말하고 마님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나는 달래와 장을 보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에서 퍽퍽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무슨 소리일까요, 마님? 궁금해진 달래와 마님은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곳에는 길상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장작을 패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른 줄 알았던 몸은 생각 외로 탄탄하고 근육이 가득했지요. 달래가 그런 길상을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둘을 발견한 길상이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킨 적은 없네만. 하룻밤 재워주시고 밥도 주셨으니 은혜를 갚은 것뿐입니다. 길상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가 패놓은 장작의 양은 옥난과 달래가 일주일은 패야 하는 양이었지요. 이만하면 적게 쓸만하지 않습니까? 머슴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어쩜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힘도 세시군요. 달래는 내심 잘생기고 힘센 길상이 머슴으로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옥나는 냉랭하게 말했지요. 진정 은혜를 안다면 돌아왔을 땐 떠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 후 마님은 달래를 이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달걀이며 나무를 사서 잔뜩 짊어지고 돌아오는 길 마님은 왈패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예쁜 처자들이 먹을 것까지 들고 오네. 허름한 옷을 걸친 사내들이 능글맞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 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는데 우리가 좀 덜어드리는 게 좋지 않겠소? 달래가 겁에 질려 옥난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마님, 어쩌죠? 옥난은 달래의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것들이 아녀자를 수탈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생각은 않고 빼앗을 생각만 가득하니 그 삶이 참으로 한심하다. 뭐라? 감히 여인 주제에. 옥난의 말에 발끈한 사내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틀린 것 하나 없는데 왜 그리 발끈하십니까들?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느긋한 목소리였지요. 길상이었습니다. 왈패 하나가 길상을 힐끔 보며 비웃었습니다. 너가 낄 자리가 아니다. 비리비리한 놈이 죽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왈패의 말이 끝나기도 전 길상의 주먹이 정확히 왈패의 턱을 찍었습니다.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지요. 그럼 우리 마님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내가 마님을 건드린 탓에 내 일이 돼버렸잖아. 남은 자들이 놀라 눈을 부릅뜨는 순간 길상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다른 왈패의 멱살을 붙잡아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였지요. 길상의 엄청난 힘에 나머지 왈패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보자. 왈패들은 쓰러진 이들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길상이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이 찢어져라 하품했지요. 그러더니 옥난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머슴이 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할까요? 넌 정체가 뭐냐? 저는 마님 댁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은 길상이라는 사람일 뿐이지요. 앞으로도 마님 곁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길상은 태연히 말했습니다. 옥난은 이 사내를 계속 두면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동시에 길상이 있어준다면 안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옥난은 마침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 소원이 정 그렇다면 이 집에 머물도록 해라. 길상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님. 그렇게 길상은 옥난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길상은 빠르게 이 집에서의 생활에 녹아들었습니다. 장작을 패고 밭을 일구는 것은 물론 요리까지 제법 했지요. 게다가 담벼락에서 마님을 엿보는 이들도 흠씬 혼을 내주어 덕분에 달래와 옥난의 생활은 크게 편안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달래가 허겁지겁 달려와 외쳤습니다. 마님, 사또가 오고 있습니다. 달래의 말에 옥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또는 담벼락만 기웃거리는 다른 사내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달래에게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래를 첩으로 삼고 싶어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달래를 찾아오곤 하였지요. 옥난은 비밀 장소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사또가 병졸들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 앞에 섰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마님께서는 이웃 마을의 친척에게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사흘은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달래가 손을 떨면서도 분명히 말했지요. 사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뒤져보면 알 일이지. 여봐라.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병졸들이 재빠르게 집 안을 뒤졌지만 옥난의 비밀 장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길상이 능청스럽게 사또의 앞에 나섰습니다.
어이쿠, 사또나리. 여기까진 웬일이십니까? 사또는 길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웬 놈이냐? 이번에 새로 들어온 머슴입니다요. 한겨울 바람 같은 여인의 집에 들어오다니 제주도 좋구나. 그럼 너는 내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마님께선 볼 일이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가셨습니다요. 그런데 사또나리께서 마님께는 무슨 볼 일이십니까? 너같이 천한 것에게 내 볼일을 알려주어야 하느냐? 사또가 빈정상한 듯 말했습니다. 길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아이쿠, 아닙니다. 제가 괜한 걸 물었습니다. 길상의 반드르르한 얼굴을 본 사또가 불편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놈, 잘 새겨들어라. 옥나는 내 여인이다. 감히 허튼 생각 품지 말거라. 길상은 깜짝 놀란 듯 두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나리, 저는 감히 그런 꿈은 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여인은 훌륭한 남자에게 가야 하는 법이니라. 예, 나리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에 사또 나리만큼 훌륭한 분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사또는 입꼬리를 올리며 만족스럽게 부채를 접었습니다. 좋다. 옥난에게 똑똑히 전하거라. 더 이상 나를 피해선 재미없을 거라고. 예, 사또 나리. 마님께서 돌아오시면 꼭 전하겠습니다. 사또가 병졸들을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수시간이 지나 옥난이 비밀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어이쿠, 마님. 오셨습니까? 시장하시지요. 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옥난을 맞이했지요. 그러나 옥난은 사또에게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아부하는 길상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놈 대체 무슨 꿍꿍이냐? 저 같은 놈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겠습니까? 저녁 차려놓았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자시지요. 옥난은 그가 만든 음식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고개를 팩 돌렸습니다. 생각 없다. 목욕물이나 데워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비밀 장소에서 나와 흙과 먼지로 엉망인데다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인지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었습니다. 길상은 가타부타 말없이 목욕물을 데웠지요. 마님이 옷을 벗고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뜨끈한 몸에 물을 담그자 몸의 긴장이 사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욕조에 몸을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문이 활짝 열렸지요. 옥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휘잉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이 바람 때문인 듯 했습니다. 옥난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담벼락 밖에서 남자들의 쑥덕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거로 보아 옥난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목욕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낄낄대는 사내들의 목소리에 옥난이 얼어붙었지요. 이대로 가다간 목욕하는 모습을 들킬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는 것도 여의치 않았지요. 그때 담벼락에서 고개 하나가 쑥 올라왔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욕실 문이 도로 닫혔습니다. 누군가 닫아준 듯 했지요. 옥난이 문을 잠그기 위해 후다닥 욕조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잠근 뒤 옥난이 문틈을 엿보았습니다. 그러자 두더지 잡듯 나무 몽둥이로 엿보는 이들의 머리를 후드려 패는 길상이 보였지요. 우와. 함부로 남의 집 담장을 엿보면 안 되지. 길상은 웃는 낯으로 무례한 사내들의 머리를 경쾌하게 때렸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사내들의 입에선 곡소리가 났지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길상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걸리면 눈가를 뽑아버리겠다. 엿보던 자들은 머리를 부여잡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담벼락에서 내려와 떠나갔지요. 옥나는 조금 전 담장에 올라 사내들을 팬 길상의 몸놀림을 떠올렸습니다. 범상치 않은 솜씨였지요. 옥나는 길상의 정체가 정말이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너의 정체는 무엇일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길상과 함께한 지도 한 계절이 지났지요. 옥나는 처음엔 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상은 외간 남자들에게는 그녀를 지켜주었고 사또 앞에서는 그녀가 이미 떠났다고 변명해 주었지요. 그런 길상을 보며 옥나는 점점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옥나는 마음을 주고 길상을 제법 살갑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달래도 마을 남자와 혼이 나여 떠나고 집에는 옥난과 길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옥난은 마당에 서 있는 길상을 불렀습니다. 길상아. 예, 마님. 옥난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알려줄 곳이 있다. 잠시 이쪽으로 와보련? 지금 말입니까? 그래.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게냐? 길상은 조금 난처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젓고 옥난을 따라갔습니다.
옥난이 길상을 데려간 곳은 큰 쌀독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창고였습니다. 옥난은 손을 뻗어 쌀독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바닥 한쪽에 작은 덮개가 드러났습니다. 옥난은 덮개를 열어 조그마한 지하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또의 포졸들이 나를 찾으러 올 때마다 나는 여기에 숨는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피신처다. 원래는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거였으나 지금은 사또를 피하기 위해 쓰고 있지. 길상은 흥미롭다는 듯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숨기엔 더할 나위 없어 보입니다. 옥난은 깊은 눈으로 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전에 사또의 포졸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 이 위에 쌀포대를 올려놓았다. 그 때문에 나오지 못할 뻔했지. 길상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속 갇혀 계셨다는 뜻입니까? 그래, 한밤중에 돌아온 달래가 나를 겨우 꺼내주었단다. 하지만 달래도 혼인에 떠났으니 이제는 너가 이것을 도와주었으면 한다. 길상은 덮개를 내려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마님이 숨으시면 꼭 제가 꺼내드리지요. 며칠 뒤 한양에 간 사또가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또는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금 옥난의 집으로 향했지요. 사또가 온다는 말에 옥난이 재빨리 비밀 장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포졸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길상은 모르는 척 해주었지요. 길상을 믿길 잘했다고 안심하던 찰나 길상이 말했습니다. 마님, 전부 떠났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평소보다 빨리 떠나갔다 생각하며 옥난은 천천히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옥난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길상과 사또 그리고 아전이었지요. 옥난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사또는 만족스럽다는 듯 부채를 휘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여기였군. 길상이 너에겐 큰 상을 내리마. 옥난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날 배신했구나. 옥난의 말에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신은 무슨. 이놈은 원래부터 내 사람이었다. 한양 갈 일이 생겨서 딴 놈들이 못 채가게 감시를 세워둔 거였지.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마님. 길상이 웃는 낯으로 옥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상이 첩자였다는 말에 옥난이 넋을 놓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난을 데려가라. 이윽고 포졸들이 그녀를 감싸 끌고 나갔습니다. 사또의 집에 끌려온 옥난은 꽁꽁 묶인 채로 사또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옥난의 턱을 잡으며 비열하게 웃었지요. 오늘 밤 나를 모실 준비는 되었느냐? 시체라도 좋다면 실컷 하거라. 죽어서도 훌령이 되어 너를 저주하겠다? 여인의 성정이 이렇게 악독해서야. 쯧쯧. 표독스러운 옥난의 기세에 사또가 혀를 찼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길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저는 한 계절 동안 마님을 모시며 마님의 성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말은 진짜입니다. 길상의 말에 사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어째야 한단 말이냐? 차라리 동굴에 가두고 음식과 물을 제 안에 길들이시면 결국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내 놈. 제법 머리를 쓰는구나. 길상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옥난은 어둠이 가득한 동굴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손과 발목은 족쇄에 묶였고 차가운 돌벽에는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뼈아픈 건 길상의 배신이었습니다. 첩자를 믿고 마음을 주다니 어리석고도 어리석구나. 옥난은 깊은 분노를 삼키며 벽을 짚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마님. 옥난은 몸을 굳혔습니다. 아직 할 배신이 더 남았더냐? 밥을 가져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상은 조용히 주먹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마님. 때가 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람처럼 떠나갔습니다. 그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손에 쥐어진 주먹밥의 따뜻한 온기가 꿈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옥난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적이냐? 아군이냐?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세 항복을 선언할 줄 알았는데 옥난은 생각보다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길상이 준 주먹밥과 물 덕분이었지요. 며칠을 굶겼는데도 아직도 꼿꼿하게 버틴단 말이지. 옥난에 대한 보고를 들은 사또가 인상을 찌푸리며 부채를 탁 던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울며불며 기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집이 세군. 포졸들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이러다 마님이 진짜로 병이라도 얻으시면 닥쳐라. 사또는 불같이 소리쳤습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다. 반항할 기력도 없을 터. 오늘 밤 그것을 신방에 드려라. 그 순간 길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서두르면 이를 그르칩니다. 마님께서 스스로 나리의 여인이 되겠다 말하게 해야지요. 그게 되었으면 진작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한번 마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또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길상을 흘겨보았습니다. 저녁까지다. 저녁까지 그것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거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길상은 옥난을 설득하기 위해 동굴로 떠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옥난은 스스로 사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옥난은 조금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 미모는 여전했지요. 사람들은 물론 사또까지 길상의 수완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스스로 왔잖아. 도대체 무슨 수를 쓴 거지? 사람들이 옥난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고개를 들어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난은 가볍게 입술을 깨문 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의 여인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사또는 순간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꿍꿍이가 있어 보였지요. 무슨 속셈이냐. 속셈이라니요. 아무리 버텨도 나리의 손아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리께서 원하는 대로 이제 나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 말하는 옥난은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그간 동굴에 갇혀 있느라 지친 게 틀림없다 생각한 사또가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요. 드디어 너가 정신을 차렸구나. 여봐라. 옥난을 당장 신방으로 들여라. 나리,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목욕 재개를 마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리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또는 순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리하거라. 그리하여 옥난은 목욕 재개를 마치고 고운 옷을 입은 뒤 신방에 들었습니다. 옥난의 아름다운 모습에 사또가 해벌쭉 미소를 지었지요. 미인을 앞에 두니 술도 술술 들어갔습니다. 술잔이 비기도 전 옥난은 계속해서 술잔을 그득그득 채워주었지요. 거나하게 술에 취한 사또가 말했습니다. 어떠냐? 이 집이 내 집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예,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집이 생각보다 낡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옥난의 말에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옥난의 말이 사실이었지요. 하인들이 쓸고 닦아 깨끗하긴 했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은 제법 낡아 있었습니다. 에이, 이런 곳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린 얼마 안가 한양으로 올라갈 테니까. 한양으로요? 나리는 이곳에 사투시지 않습니까? 술을 잔뜩 마신 사또는 취했기도 하거니와 새로 얻은 자신의 첩에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사또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직책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양에 연줄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옥난은 눈을 내리깔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있지. 아주 많다. 궁금하냐? 예, 궁금합니다. 나리. 사또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뒤에는 호조 정참판 대감도 있고 병판 어르신도 있다.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되면 왕조차도 나를 만만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게 참말이십니까? 그저 취해서 저를 놀리시는 게지요? 옥난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번에 한양에 다녀온 것도 그 때문인걸.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요? 오냐? 알려주고 말고. 일을 치르고 나면 다 알려주마. 사또가 음흉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옥난이 사또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술은 됐다. 이리 오거라. 사또가 옥난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옥난은 사또의 품에 안기며 달콤하게 속삭였지요. 사또나리가 그런 대단한 분들과 아는 사이라는 게 참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참말이라면 저는 더욱 성심껏 나리를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냐? 그건 내 방 뒤편 장식함에 있다. 끝나고 나서 보자꾸나. 사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옥난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옥난을 덮치려는 순간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사또. 사또가 몸을 획 돌렸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허름한 머슴차림이 아닌 단정한 관복과 무사의 허리띠를 갖추고 있었지요. 사또가 술이 덜 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님. 길상이 옥난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난이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방 안으로 무장한 별순검 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방 뒤편의 장식함에서 물건을 꺼냈지요. 그것을 확인한 별순검 부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이들의 명단입니다. 영무라니 그런 적 없다. 방금 마님께서 확인했고 우리도 모두 들었다. 이건 마지막 증거일 뿐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게 있다. 길상이 비밀 장부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너가 꾸민 짓이었단 말이냐? 사또의 말에 옥난이 독을 품은 꽃처럼 화사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전 옥난은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을 듣자 하니 길상이었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길상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옥난에게 다가온 길상이 불쑥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족쇄를 푸는 열쇠였지요. 그간 죄송했습니다. 마님. 길상이 옥난의 손에 묶인 족쇄를 풀었습니다. 길상은 족쇄에 묶여 짓물은 옥난의 손목을 보며 안타까워했지요. 옥난이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너가 원하는 건 뭐지? 길상은 잠시 망설이다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께선 들으실 자격이 있지요.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이 옥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별순검입니다. 별순검은 왕을 위해 움직이는 특수부대였지요. 길상이 별순검이라는 말에 옥난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가 영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또가 줄을 댄 탐관오리들의 명단을 얻기 위해 사또의 신임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마님의 머슴이 되어 마님 곁에 있었지요. 증자를 찾아 나를 풀어주는 것이냐? 길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풀어주는 거지? 사또가 마님을 신방에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마님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옥난은 그제야 모든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자라는 생각은 했지만 별순검이라니 예상보다 더욱 대단했지요. 길상이 죄책감 어린 시선으로 옥난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무례를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님. 옥난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길상이 사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나올 거라고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지요.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구나. 옥난이 손목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몸에 상처를 내놓고 이대로 물러나는 건 있을 수 없지. 보상을.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길상이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직접 사또를 유혹해 정보를 알아보겠다는 말이다. 길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옥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상은 옥난을 말렸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지요. 결국 길상은 옥난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난은 훌륭하게 그 일을 해냈지요. 이건 나라! 사또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별순검 요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방안이 조용해졌지요. 길상이 진심으로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부대 하나가 한 계절 동안 헤맨 일을 단숨에 해결하시는군요. 왕께서도 포상을 내리실 겁니다. 상은 관심 없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한동안 쉬고 싶구나.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또가 사라지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함께 몰락하였습니다. 옥난을 건드렸다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소문이 일자 사내들은 두려워 담벼락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옥난은 다른 별순검에게서 비밀 장소를 알린 건 길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전이 길상에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식을 듣기 위해 왔다가 몰래 비밀 장소를 여는 것을 엿본 거였습니다. 옥난은 당시 난처했던 길상의 표정을 떠올리며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끝난 일이었지요. 길상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난은 홀로 마을에 남아 생활을 꾸려갔지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기 위해 밖으로 나온 옥난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님. 바로 길상이었지요. 길상은 근사한 관복 차림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습니다. 이젠 마님도 아닌데 왜 그리 부르십니까? 한 번 마님은 영원한 마님이지요. 길상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마무리할 것이 있어 들렀습니다. 오후 즈음에는 한양에 돌아갈 생각입니다. 길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옥난은 문득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볼 일이 끝났으니 떠나는 게 맞는데도 옥난은 내심 그가 떠나지 않아 주었으면 했지요.
그제야 옥나는 자신이 길상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옥나는 마음을 전하길 주저했지요. 몸 조심히 가십시오. 마님, 그때 길상이 한 걸음 성큼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옥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이라니요? 이제 저는 별순검이 아닙니다. 평범한 무관이 되어 상근하게 되었지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요? 마님의 곁에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길상이 옥난에게 다가와 금가락지를 건넸습니다. 부인이 되어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마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과부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마님께서는 제가 본 어떤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대담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저는 그런 마님과 평생을 꾸려가고 싶습니다. 길상은 진심이었습니다. 옥난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싫습니다. 옥난의 말에 길상이 충격받은 듯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런 길상의 모습이 우스워 옥난은 슬쩍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보다는 부인이 좋습니다. 그리 불러준다면 내 승낙하지요. 옥난이 저를 놀린 거라는 걸 깨달은 길상이 파한대소하며 그녀를 벌아껴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옥난을 번쩍 들어 빙빙 돌렸지요. 확실히 사람 가지고 노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부인. 어지럽습니다. 놓아주세요. 마당에는 한동안 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까치도 그들의 인연을 축하하듯 깍깍 울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 둘의 집에서는 밤에도 불이 꺼질 생각을 안 했지요. 마님, 처음부터 제 몸이 목적인 거였지요? 그게 무슨... 쉿, 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맞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옥난이 한숨을 쉬며 길상의 놀이를 거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 육체가 하도 탐스러워 욕심이 나더구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틈을 봐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신 거지요? 옥난은 처연한 척하는 길상의 말을 힘겹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입술도, 품도, 손도 전부 마님의 것입니다. 길상이 옥난을 끌어안고는 금침 이불 위를 뒹굴었습니다. 길상의 것이 우뚝 선 것을 알게 된 옥난이 놀라 물었습니다. 놀이를 거들어주면 오늘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인이 너무 귀엽고 예쁜걸요. 싫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길상의 말에 옥난이 셀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싫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길상이 웃음을 터뜨리며 옥난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옥난의 입술은 참으로 달콤하고 부드러웠지요. 입술을 떼자 옥난이 짐짓 매서운 눈으로 길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함부로 주인의 입술을 탐한 죄 밤새 노동하며 갚아야 할 것이다. 뜻밖의 호응에 길상이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라던 바입니다. 마님, 혼내주십시오. 오늘도 둘의 집은 어김없이 요란스럽고 시끌벅적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평생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옛말에 금석지교라는 말이 있지요. 금과 돌처럼 굳건한 맹세나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옥난과 길상의 관계도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신분과 입장에서 충돌하였으나 수많은 시련을 함께 겪으며 결국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이루었지요. 또한 유아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힌 듯해도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지요. 옥난이 사또의 위협 속에서 절망하고 길상이 그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길상의 진심이 밝혀지고 옥난 스스로의 지혜와 용기로 사또를 무너뜨리면서 어둠이 걷히고 밝은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나날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우리 또한 살면서 때때로 어둠 속에 갇힌 듯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끝내 희망을 놓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나아간다면 결국 금석처럼 단단한 인연을 맺고 꽃이 피는 길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야담연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연가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화면 중앙의 동그라미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